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실행위와 행정지도입니다.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그것도 중요하죠.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사실행위부터 보시면, 자, 사실행위는 뭡니까? 개념. 일단 사실행위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효과 발생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사용이라든가 도로 청소 등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실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떠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사실행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행위도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 사실행위의 위법성으로 손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행위에 대한 논의에 실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서 공법상의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그죠? 사실행위와 공법행위 구별된다.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종류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다. 뒤에 이제 쟁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강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 단순히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 제공 행위 등을 말하죠. 이러한 경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쟁송에 있어서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처럼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판례가 인정한 것은 단수조치가 있습니다. 단수조치. 그다음에 이제 미결수용자 교도소의 이송조치 등. 그죠?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서신, 검열행위, 우편 검열행위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성 부정되는 거죠. 예, 부정된다. 그 다음에 손해전보예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정상 사실행위로 손해가 발생되면은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법상 가능하겠고, 자, 손실보상은 적법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희생이 인정이 된다면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까지요. 자, 체크할 건 이제 헌법소원이죠. 자, 사실행위는 사실행위가 국민의 권익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법적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처분성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예,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장 화장실 사용 강제라든가 마약류 수용자 대상 소변 채취 등 이런 경우는 권력적 사실 행위로 인정이 돼서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하여 헌법소원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헌재가.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기출문제 2020년 구무원 문제입니다. 자, 1번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화,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요. 요거는 처분성 인정했다고 봤죠? 즉 수용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온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했다. 자, 2번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 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죠.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보지 않았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이러한 시정 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2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교도소 수용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지시에 관한 지시, 명령, 복종에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 맞고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한 압류처분 역시 행정소송, 공포상 처분성을 인정해서 취소를 구한 소송 행정소송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 개념 보시면 행정기관,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하거나 권고 조언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질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뜻한다. 즉 행정객체 임의적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지 않고요. 소관사무 범위 내에 일정 행정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한 지도, 권고, 조언 등을 말한다. 그 다음 대법원은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성질에 비추어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 소정에 도로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 출제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당연히 행정기능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서 전통적인 행위 형식으로서 현실이 그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즉 다양한 행정기능을 법령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서 행정의 탄력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임의적 수단에 의한 편의성, 즉 분쟁의 사전 예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지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임의적 조치에 따른다. 임의적 조치에 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찰과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 정보의 제공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최근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적 탄력적 행정수단이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법령의 그 수권이 필요 없다. 그래서 법령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법령 보완적 기능이 있다 이거죠. 반면에 이 문제점은 비권력적 사실이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 주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가 되기 쉽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성질이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때문에 뭐가 결여되죠? 처분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이라든가 손해전보 등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지도는 역시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엄격한 법률에 의한 행정보다는 이러한 편리한 지도의 방식에 의한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까지. 그래서 행정지도의 문제점은 한계가 불분명하고 행정구제 수단이 불안전하다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계. 행정지도는 법규상의 한계에서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행정지도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조직법상의 목적이라든가 임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행정지도도요. 행정지도의 이런 법규상의 한계 내용은 행정절차법 48조에 규정돼 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리상의 한계입니다. 조리상의 한계.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 행위이지만 행정적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평등, 비례, 신뢰보호 원칙 등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 보시면 대법원은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성질에 비추어 행정지도만으로 건축법 소정에 도로 지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봤고요.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행정절차법 48조예요. 이하. 그다음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구속되지 않는다. 역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행정 작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의 행정법상의 1번 원칙 준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잘 나옵니다. 이거 두 번째 판례 지문. 이거 잘 나와요. 기출지문. 그 다음에 원칙과 방식이요. 행정지도는 방식에 있어서 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과 구두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자,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된다라고 행정절차법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9조 1항. 자,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나 내용, 그 신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행정지도 실명제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행정지도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그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자,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죠.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자, 부담적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 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 뭐로 봅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이러한 시정요구는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 결과 등의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사실상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진배없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인정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와 또 학칙 시정요구예요. 마찬가지예요. 학칙 시정요구도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상 판시라는 것처럼 판시 내용을 보면 이처럼 규제적 조정적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방통위의 시정요구와 학칙 시정요구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 외 이런 것들이죠. 구청장이 도시개발 구역 내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작물 철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경우 이거죠. 이러한 요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왜? 사실상의 건물 촉구라는 내용의 이 제목의 공문 가지고 사실상 철거 명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성 부정한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해서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죠? 밑줄 치는 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해서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요거만으로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하나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성 지위의 직접적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손해 전보에 있어서 자,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지도 역시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자, 손해를 받은 경우죠. 그러면 행정지도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 판례 광의서 입장을 취한다. 즉 이러한 행정지도 역시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런 식의 규칙이 나올 수 있다. 자,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맞죠. 그렇지만 자,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뒷부분을 이렇게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이 행정지도 역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본다. 광의서 입장이다. 그 다음 위법성이에요. 요거 체크하시고 자, 위법성.
행정지도를 통상적 위법성이란 행정지도에 대한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 자 일정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건 뭐다? 행정지도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강제성을 갖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위법성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크해야 할 거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성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입니다. 역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다. 즉 손해를 입은 경우죠. 이러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는 자,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뭐다? 그 사실상의 강제력 이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자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인하여 행정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거 이건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면 자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본다.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인과관계는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나뉜다. 그래서 강제력 인정이 돼야만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여요. 우리 판례는. 통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손실보상입니다. 자, 적법한 행정지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죠. 이때 피해자는 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에 의하여서 그 불이익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인한 것으로 되어서 그 손실 자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겠죠. 자,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 수인하는 것도 수인으로 인한 이 손실 자체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부정되겠죠. 그런데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이런 경우죠.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고 인과관계 역시 인정이 된다. 이게 무슨 이론이다? 수용적 침해 이론에 따라서 손실보상도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이겁니다. 저 수용적 침해 이론이란 건요. 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손실보상인 경우에는 역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인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을 뭐다? 불이익을 수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 역시 부정될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일부 견해상 수용적 침해 이론에 따라서 손실보상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봐야죠. 자,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면 됩니다. 작년 소방직 문제예요. 자,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2조 정의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행정지도 중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견해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지도 자체는 비권력적, 비강제적 작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인 경우, 즉 조성적 행정지도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규제적 행정지도인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질문이요. 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게 교육부 장관이죠. 자,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나왔죠. 우리 학칙 시정 요구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학칙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방에게 이러한 학칙 시정 요구에 대해서 그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건 뭐다?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학칙 시정 요구. 자, 공권력 행사 인정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를 발생하였다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죠.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 입장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 사실 행위와 이 행정지도는요, 올해 2022년도에 출제될 수 있는 꽤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지도, 특히 행정지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쟁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